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포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를 신속히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는 열흘이 소요됐지만 이번엔 특별 재난지역 선포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도 주재한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입니다.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오는 23일 수능시험일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하겠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국 조치에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월 23일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침을 미리 마련해 두겠습니다. 시영 씨가 최근 자신이 세운 회사 SM을 통해 인수한 DMI는 다스 납품업체로 자동차 시트의 뼈대를 만듭니다. 2012년에 설립해 5년 만에 매출 200억 원, 줄곧 흑자를 내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시영 씨의 회사가 매출 600억 원의 시트 레일 생산업체인 다운에 이어 시트 뼈대를 만드는 회사까지 인수한 겁니다. 다스의 핵심 관계자는 DMI 등은 리틀 다스로 불린다며 SM이 시트 제작에 필요한 설비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생긴 자본금 1억 원의 회사가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 과정도 다운과 닮았습니다. DMI는 설립 이후 흑자 경영을 해오다 지난해 갑자기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매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아주 싸게 구입해서 시트 제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시설을 단박에 갖출 수 있는 거라. 다스 지분이 전혀 없는 시영 씨는 지난해 말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로 나섰고 올해는 본사 회계 책임자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시영 씨가 다스의 핵심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는 당내 반발이 크지만 토론을 통해 접점을 모색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도 전 현직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는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 중진들도 참석했습니다. 정책연대, 입법연대는 강하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선거연대 가능성 이것은 좀 열어두고 그 다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자체는 그 다음 단계로. 의견 수렴과는 별도로 안 대표 측은 당의 외연을 넓혀가야 하고 연대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문자도 당원들에게 돌렸습니다. 당원의 42.2%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호남 중진 의원들은 안 대표의 통합 추진에 조직적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평화개혁연대라는 모임을 추진 중인데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만 해도 14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대통합 운운하면서 3당 통합의 길로 제2의 와이스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가 다른 그러한 당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당원들도 각각 안철수 대표 징계와 박지원 의원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수능 큰 지진 나도 2번 연기는 안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또 지진을 이유 삼아서 2번 연기하는 건 사실상 수험생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곤 조총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에 우리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액상화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지금 무섭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받치고 있던 물 가득 담은 모래층이 그냥 삐집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 보도 보니까 포항 그 지진 난 그쪽이 몇 센치씩 움직였대요. 이만큼씩 움직여진 거예요. 위치가.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이만큼씩 그럼. 한 10cm? 그러니까 10cm는 안 되고 한 6, 7cm인가 집안이 좀 움직였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산사태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게 액상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게 그냥 섣불리 볼 게 아니고 지진이 나면 보통 집안은 흙과 돌과 해서 안반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진흙층이라든지 물이 많이 함유된 층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 집안층하고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단한 집안이 진흙처럼 변하면서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게 약간씩 주저앉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실제로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에서는 4cm인가 지금 집안이 내려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핵발전소가 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 전반적인 집안이 약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설계할 때 그 내진 설계했다고 하는 6.5 이게 아니어도 그 이상의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단단한 집안에 고정이 됐을 때 내진 설계가 6.5 이상이었다라고 이렇게 6.5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바닥이 불안정하면 그 이하의 지진에서도 충격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진 관측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17세기 정도에 액상화 기록이 남아있긴 한데 현대에 와서 지진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해결책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다고요. 이 중에 집안 자체가 물렁물렁해진 거잖아요. 예.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더 큰 여진이나 또 다른 지진이 왔을 때는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그 밑으로 한참 파고 내려가면 안반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 안반에다가 그걸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어떤 힘 예. 같은 거를. 예. 근데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짓지 않은 건물들은 지금 위험하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규제를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필로티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부터 이제 쌓아 올라가는 그 공법이 이명박 때 규제를 풀었는데 문제는 1층을 받치는 그 기둥이 1층만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예를 들어서 5층짜리 빌라면 5층까지 기둥을 다 세우면 그게 지진이 나도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둥 자체는 철근으로 안을 메우기 때문에 그 5층까지 기둥이 이어져 있으면 웬만한 지진에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명박이 규제를 풀었던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웬만한 빌라들은 다 그렇게 지었어요. 예. 새로 지은 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필로티 공법으로 만들어진 빌라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섭더라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택 경기 활성화라든지 예. 이런 거를 명목으로 규제를 푼 거죠. 예. 근데 보기에도 되게 위태해 보이는데 지금 이번에 포항에서 문제가 됐던 그 집에 비틀어진 그 기둥 안을 보면은 일단 시멘트도 표준적인 걸 쓰지 않은 거고 철근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보고 나서 이거는 아예 쓸 수 없는 건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런 집에서 그러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네. 포항 지금 거기는 집이 막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체육관 같은데 이제 하고 있는데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남아 있는 무슨 공공주택들 있잖아요. 예. 거기를 임시로라도 쓰게끔 하겠다 이런 건데 그래봐야 이재민이 수천 명인데 그런 집들 있어봐야 뭐 100몇 개 이런 식이거든요. 예. 채권에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심각한 건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명박이 페이스북에서 또 이런 걸 썼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포항의 지진이라니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한숨을 이거 지금 어떻게라도 한번 본인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메시지는. 실제로 그 진앙지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하고 가깝대요. 아니 살긴 살았냐. 8km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가 논란이 있었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가는 보통 우리가 태어난 곳을 말하잖아요. 근데 살생자 똑같아요, 한자로는. 날생과 살생이 생가 살았던 곳. 그런 개념으로 실들을 나중에 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사카 출신이고 오사카에서 포항으로 이사 간 거죠,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게 생가로 이렇게 둔갑하는, 보통 우리가 생가 그러면 태어난 곳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자기 어린 시절을 보낸 포항의 지진이라니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서 마치 무슨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관심이나 있느냐. 아니 이 이명박이 사실 이게 11월 17일 오후 3시 1분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랬는데 이미 지진이 나고 좀 지났죠? 지나고 올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저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부분이 무엇보다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국민들 염려가 큽니다. 얘네들은 자기들 논리는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미친 듯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위험지대가 됐어.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아니, 이 새끼들이 물타기 하는 게,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하루속히 이 재난을 극복하고, 정말. 재난 극복은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합니다. 예. 조사만 성실히 받아주세요. 정말 0.5G 중력 가속도로 쳐버리고 싶네요, 진짜. 와. 이게 이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에 좀 아주 좋은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김윤호 님이 쓰신 건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음 역은 MB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청송교도소문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그럼 출입문 닫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 참.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포항에 안 가고 있죠? 네, 안 가고 있죠. 예. 성정상 지진 난 당일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려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정치인들이 몰려가면 거기 의전하느라 힘들어. 네. 홍준표 가서 봐봐. 일장 연설하잖아. 체육관에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런데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실태 파악을 해서라도 가야 돼. 네. 가면 최대한 소리 없이 가서 실태만 보고 오면 돼요. 대통령이 직접 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의전들이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경호 문제라도. 네. 그래서 지금 정부 각 부처의 김부겸 장관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총리도 있고 김현미 장관도 건설교통부 장관도 있고 다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런 거죠. 방해될까봐. 방해될까봐 맞죠. 네, 이상하다. 방해돼요. 되긴 돼. 네, 되긴 되죠. 그래서 이게 가끔씩 그런 얘기 있어요. 그 결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군부대 방문을 웬만하면 안 했거든요. 그게 대통령인 내가 가면 병사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나를 빛내기 위해서 가느냐.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도움이 안 된다면 안 가느냐. 이런 정말 본질적인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병사 시절을 보내봤고 의전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 군대 안 갔다 온 이명박이 뭘 알겠어요. 안철수도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가고. 안철수는 군대 갔다 오지 않았어요? 현역으로 갔다 왔잖아. 의무 병인가로 갔다 왔죠. 네. 안철수가 그렇게 싫어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왜 저만 갖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잖아 지금. 팩트를 확실히 해줘야지. 이게 사실 이번 포항 지진에서 행정부처의 각 부처장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재난 현장 복구하는 것은 최우선이 포항시에 있고 최우선권이 그 다음에 뒤에서 경상북도가 조율을 해주고 그리고도 안 되면 행정자치부가 뒤에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나 컨트롤타워는 맨 뒤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서서 막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왈왈할 사항이 아니다. 이건 포항시가 가장 그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해야 될 문제고 나머지 주무부처들은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라고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대통령이 포항시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또 위험한 지역을 돌아보기도 힘들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실은 박근혜가 세월호 때 갔을 때 잠수 수색하는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가게 되면 수색과 그다음에 점검, 복구하는 모든 작업들이 다 올스톱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가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지? 설마? 언제요? 이야기해 주세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포항의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대요. 국고 지원 기준이 지금 18억에서 42억 원 사이인데 포항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이 90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때도 경준에 관련해서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굉장히 늦어지거나 해서 예산이 포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버리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이거를 빨리 해주는 거죠. 저는 그 박근혜 정부 때하고 다르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 집행하면 그다음 광역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게 부족하면은 중앙정부가 또 보조를 해준다는 이런 너무 상식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세월호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무언의 압박을 줬어요. 매뉴얼에 있는지 봐라.
규정에 있는지 봐라. 규정이 없으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특별 전환 구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이루어집니까?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피해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 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조건에 안 맞네, 뭐하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안 해주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엄청난 큰 사고가 나도. 근데 그런 거 있죠. 같은 한 나라에서 천재지변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이런 걸 따지면서 안 해주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제 방어적인 행정이잖아요. 기준에 못 미치니까 못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포항의 그 취재 기자들의 보고 리포트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이게 그냥 지진이라는 게 그냥 건물에 금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 수 없는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 같아도 만약에 우리 집도 필로티 공법이거든요.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금이 갔고 약간 느낌적으로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람들 불안해서 이렇게 요번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생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었던 그 터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잖아요. 기본적인 믿음. 이게 내가 그냥 밤에 불 끄고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게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집을 새로 지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불안감, 그 피해는 어떻게 복구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깝깝하죠. 그러니까 보험 제도를 들여봐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는 보험 혜택이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나라 기업들도 나빠요. 경주 지진 이후에 그런 항목들을 계속 없애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경주 지진 이후에 보험 약관이 대대적으로 변경이 많이 됐었죠. 진짜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게 보험인데 보험사들은 예를 들면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그 저 사보험 말하는 거예요. 삼성생명 같은 병이 안 나야 돈을 버는 구조야.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볼까봐 없애버리는 거야. 가장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지진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5년짜리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완전히 맛이 가면서 새로 바꿨어요. 저는 V30? 그 LG? 네. 나는 삼성 안 써요 원래. 나부터. 훌륭하십니다. 네, 아주 훌륭하죠. 네. 근데 이 앱을 알았더라면 성급하게 안 살 걸 그랬어요. 마니와 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니와를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마니와 앱이라고. 이 앱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와보면 스마트폰을 비교해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휴대폰 가격을 형정할 수 있는 직딜 서로 간에 대리점, 판매점하고 직딜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스마트폰 어디가 싸다고 가도 사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옵션 걸려있는 거 보면 다 똑같아. 원 차이가 별로 없어.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참 이게 뭐 뽐뿌라던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저도 좀 해봤거든요. 한번 좀 싸게 사보겠다고. 근데 이게 어차피 이 업자들 사이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증권거래 하듯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주식시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설명을 들을 때마다 그냥 속는다고 생각해야겠구나라고 그러니까 막 마음을 먹죠. 부푼 꿈을 안고 얼마에 내렸대 하고 가면 이 새끼 똑같이 받아. 기분 나쁘고 거기다가 이제 막 가족 결합하고 막 인터넷 결합하고 전화 결합하고 IPTV 결합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결합해가지고 해도 생각해보면 똑같아. 그런 식인데 지금 마니와 앱마켓 가시면 이렇게 마니와 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가보면 직접 딜하는 직딜 뭐 코너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 보면 주기적으로 경품 이벤트 한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게 아이폰이죠. 아이폰 X. 요거 무료 이벤트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오, 아이폰 10.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내놓는 거고. 정말 탐나더라고요, 아이폰 10. 댓글만 달아도 이디야 커피 기프트권 준답니다. 댓글만 달아도.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 다운로드가 엄청 많아져야지 앱으로서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번쯤 들어가셔가지고 이 앱을 깔고 댓글만 다 하셔도 커피 기프티콘 같은 거 준다고 하고요. 휴대폰 가격 상담할 수 있게 판매점들하고 1대1로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이트 들어가서 하게 되면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바로 직딜도 할 수 있고 1대1 상담이 바로 그냥 핸드폰으로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네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지금 새로운 핸드폰들 많이 나왔죠, 최근에.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V30 그리고 삼성 S8, 갤럭시 S8, 예, 노트 8, 그리고 아이폰 X, 아이폰 8, 아이폰 10. 예, 그게 요즘에 최신 신상들이고 이런 것들 이제 어차피 핸드폰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5년 도전했지만 3년 반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고장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알았더라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게 90 몇만 원짜리거든요. 다른 앱누리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걸 걸면 다른 데가 또 적세가 채워져요. 그게 무슨 조건으로 뭐 결합하고 하는 걸 다 없애고 그냥 하긴 했는데 휴대폰이 싸게 나오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리점이 자기 자신으로 떨어지는 걸 좀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물량을 받았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옷 파는 어떤 옷가게들 가면은 가격 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예, 대표적인 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이즈가 다 없을 경우에요. 그래서 뭐 라지, 엑스라지 예,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안 된 상태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들 물건들을 땡처리하는 것처럼 핸드폰도 그런 것들이 가면 있어요. 대리점들마다 기계가 이제 좀 남았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예, 하면 예. 털어야 되니까 굉장히 싸게 파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각 대리점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앱마켓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와 여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네요. 싸니까 많이 와. 예. 마차는 이걸로 아이폰 갈아탈랍니다. 예, 참네. 자, 어쨌건 간에, 많이 와 앱 하시고요. 이분들하고 제가 좀 흥정을 좀 하랍니다. 그래서 아이폰 X 한번, 이벤트 한번 걸어볼까요? 큰데요. 그거는 저도 뭔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 네. 딱 한 대. 왜냐면 이게 한 대가 100만 원이 훨씬 넘죠. 아이폰에서 제일 싼 게 160만 원. 제가 그 이벤트 한번 딜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많이 와 앱 많이 깔아주십시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갓 출범한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뭐 이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권의 정통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말하면 작아 보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정치 개입 사건이죠. 게이트. 네. 그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 댓글을 은폐해야 된다. 그러니 뭐 거기에 국정원이네 검찰이네 총동원돼가지고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이런 거예요.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2013년 국정원 감찰실 주도로 만든 댓글 수사 대책 내부 보고서를 확보해서 지금 검찰로 이첩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윤석열 당시의 수사팀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이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나를 핍박하려고 뭐 최동욱도 포함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보게 되는 굉장히 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을지 저는 좀 디테일하게 상상이 되는 게 이 사람들한테 하드디스크가 가장 중요한 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데스크탑 그 PC를 하드디스크가 PC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데스크탑 안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려면은 케이스 뜯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만 노출되도록 조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외장형 하드디스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딱 잡고 쭉 뽑으면은 바로 하드디스크만 뽑고 달아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겠네요, 그러면. 그 영화 마스터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영화 마스터에 보면 그 초반에 이병헌이 다단계 사기를 하잖아요. 금융 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처럼 비상 훈련을 합니다. 그 김빈우가 신호를 보내면 1시간 안에 내가 연락이 없으면은 훈련이다 해서 증거를 없애버리는 훈련을 하는데 그때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PC에서
그냥 일어나면서 들고 뽑으면 바로 뽑히는 하드디스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했을 거예요. 신호가 오면 하드디스크를 뽑아서 바로 파쇄기에 집어넣고 탈출하는 그런 걸 상상하면, 그 디테일하게 상상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아요. 그렇게 했겠네요. 그 정도로 대비는 했었겠죠. 근데 본인들도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고 정통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다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통성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돼.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지만 당선을 원천 무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해요. 박근혜 자체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지금 왜 그 전두환, 노태우도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다 박탈됐잖아요. 네.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잘못된 거야. 전두환 씨 정도가 가장 적당한 용어인데 박근혜는 원천적으로 당선 무효였던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탄핵하라가 아니라 당선 무효였지. 대통령이 아님. 그제 그 소요 방송에서 송병우 님이 MB 정권에서 준비했다는 개표 조작 프로그램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MB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불법이 있었던 걸까? 단순히 댓글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좀 끔찍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뭐 해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못했겠냐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표 조작을 다루었던 방송으로서 느끼는 건데 저는 트위터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흐름을 계속 몇 년간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 댓글은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뭐 0.5%도 안 되는 댓글로 뭐 안보 수장을 구속했다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댓글 느낌은 실드치기가 좀 가능해요. 뭐 국가기관이 뭐 정권 안보 차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실드가 가능해요. 근데 개표 조작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미친놈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개표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저의 전제로만 보면 뭘 못했겠냐. 오히려 쉬워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쉽다고. 굉장히 정밀한 뭔가가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시기로 하시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의 정통성을 가지려면 이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덮고 탄압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죠. 제가 국정원에 적을 둔 사람, 그러니까 국정원에 소속된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경험이 몇 번 안 되지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세계관의 차이라고 하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북한 이렇게 그 대치 상황이라는 이 상황 자체를 전쟁 상황으로 보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평화의 어떤 그 과정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정원이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대통령이 이명박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도 사실 이명박이 시킨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여기 아까 홍준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 댓글 수사로 출세한 충견들이 0.5%도 안 되는 댓글로 안보수장을 구속했다면 자신들은 4년 후 정치관여검사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댓글 수사로 출세한 충견들이 0.5%도 안 되는 댓글로 안보수장을 구속했다면 자신들은 4년 후 정치관여검사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비문이죠. 문장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정치 관여로 몰고 있잖아요. 그리고 0.5%든 뭐 100%든 0.00001%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0.5%도 틀린 거고요. 일단 예. 팩트가 틀렸고요. 훨씬 더 넘어요. 지금 그 1% 가까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 0.5%라고 해도 수천 건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국정원 직원들이 아이디로 쓴 것이 인증된 것만이에요. 다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하고 조작한 다음 맞아요. 남은 것 중에 그렇죠. 그리고 예. 이건 국정원 직원들이 쓴 거잖아요. 예. 민간인 댓글 부대까지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지거든요. 다음이요. 정의의 상징이었던 검찰을 한 줌도 안 되는 충견들이 좌파 정권의 앞잡이로 몰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살이 충견 검사들로 인한 검찰 조직의 붕괴를 우려한다.
검사들이 정의와 의기를 상실했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자는 이야기인가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던데. 아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상황이 오늘자로 약간 급선회해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대요.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해보겠다는 건데. 그런 의미죠. 네. 근데 정의의 상징이었던 검찰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글쎄 교과서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검사할 때였었나? 자기 때까지 그랬다. 아, 모래시계 드라마 안에서. 검찰 조직의 붕괴를 우려한다? 하루살이 충경 검사들로 인한?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사 지검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타겟은 거기 같아요. 네. 홍준표가 말하는 못된 검사들. 다음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 고도의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도 틀려먹었고 거기다가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는 그런 가정은 사실 필요 없지만 여기도 처벌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개인 뇌물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데이터 이동제 이쪽에 남아서 공동체로 쓸 수 있다. 이런 거하고 도덕적으로 개념이 일단 다르잖아요. 불법성을 떠나가지고.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 원, 가족 횡령 의혹 사건과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례의 원칙이 있고 수사에도 관행이 있다. 지 새끼 아니야, 새끼. 아, 이건 너무 열받는데. 이건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잘못된 팩트로 그렇죠. 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얘는 이야기하는 게 현재 검찰을 정치검찰로로 똑바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건 있지만 관행도 있고 비례의 원칙도 있다. 이러고는 야당을 한 명 수사하면 여당도 한 명 수사해야지. 이게 정치검찰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뭐 관행이 적폐였기 때문에 지금 적폐 청산하자고 하는데 그 적폐대로 가자. 지금 얘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존재 가치가 없는 나머지 그 당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런 식의 물타기예요. 막 판을 물을 타서 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요 지금 논리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에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어요. 드디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갈 곳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이다. 이제 완전히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당사 같은 데는 굉장히 저는 위협감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주말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세월호 2조 특조위랑 관련한 특별법도 통과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고 오늘 방송만 해도 온갖 물타기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면해보려고 하지만 이런 걸 빌미 삼아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기 특조위법 관련해서 순순히 통과시켜주겠습니까? 개정안을? 그래서 여의도 국회 앞하고 바로 앞에가 이제 새누리 당사가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곳이니까 사실은 그게 맞죠, 이제. 우리들의 목표는 초법적인 걸 이런 걸 떠나서 자유한국당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아요. 총선이 뭐 몇 개월로 남았다 그러면 좀 기다리기도 하겠는데 이거는 뭐 사사건건 이런 발목 잡기를 시전하고 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적폐의 청산 대상이잖아요. 그 청산 대상을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발전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방만 주고받다가 물타기하고 그러면서 논란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세월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하루라도 줄어드는 게 안타깝지만 벌써 6개월 지났거든요. 6개월이면요. 정확하게 10분의 1이 간 거예요. 5년 중에 6개월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1년 후에도 1년 반 후에도 2년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존하려고 살아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자유한국당 해체하자라는 말이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하더만요. 막 왕창 버린 게 아니고 쓰레기 봉지에다가 어떤 쓰레기 같은 걸 담아서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집어넣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당사의 앞에서의 규탄 시위가 엄청나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에 특별한 통로가 없지 않는 한 주말은 아예 이제 드나들지 못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앞하고 자유한국당 당사는 점점점 사람들이 저는 불어날 거라고 봐요. 주말에 원래 여의도가 텅 비는데 좀 상권이 좀 살아나겠네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서도 하지만 지금 MB 둘레길 걷기 행사도 하잖아요. MB 둘레길요? 네, 원현동에서도 매주 하고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특별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이 지금 실검으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이름 권순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유명한 판사죠. 네. 그러니까 우병우 관련해서 이상하게 우리는 이제 판사 자체를 믿지를 않으니까 뭔가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권순호는 그게 넘쳐요. 그 특별함이. 영장 발부기에 이단하라고나 할까.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최근에 우병우 처가인 삼남개발의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 희한하게 우병우의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영장 청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병우의 냄새만 나도 다 기각하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난 6월 달에도 검찰이 우병우 관련한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그래서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10월 23일 날 국회 법사위원회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은요. 웬만하면 법원의 그런 판단들을 존중해 주거든요. 국정감사 나와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뭔가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발부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혐의가 확정되거나 피의자로 딱 정해지지 않더라도 이게 혐의가 의심된다라고만 해도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지 혐의를 더 들여다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해준다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통화 기록은 딱 1년만 보관된답니다. 예. 통신사에서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작년 6월부터 우병우가 그만두고 나간 게 10월 달이에요. 근데 10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의 통화 기록은 아예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권순호의 작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 원을 박근혜한테 전달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는 등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근무 기간이 완벽하게 겹친다. 무슨 말이냐? 우병우가 민정수석할 때 이병호 전 국장이 거의 동시에 국정원장하고 우병우는 민정수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병우한테는 거의 분신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냄새만 살짝 스쳐도 모두 기각해주는. 전 방송에서 30억 원 어디로 갔냐?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받다 그랬어.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받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일종의 사상검증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에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 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수관계, 어떤 비리로 묶여있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고. 법대에 나오신 우리 유명정님, 산나라 민정수석 답을 주십시오. 그냥 그 전공법을 택해서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이 권순호 판사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척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권순호 판사가 심사하지 못하게 딴 판사가 하게 해다오. 이 사람은 관련된 것 같다. 이러면 돼요.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다 우병우랑 관련된 것만 이렇게 털어주냐고. 그러니까. 권순호 판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야. 그러면 영장 심사하는 거를 배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보통은 배당이 되는데요. 예.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재판에 재척 사유가 있거든요. 뭐 친인척이라든지 관련됐다든지 뭐 동기동창이라든지 고향 뭐 선후배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러면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빗대서 보면 이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건 우리는 이분 수용 못하겠다. 관련돼 있는 이 공유자 같다.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면 법원에서 재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증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서. 문제이고. 증거를 잡아서. 이것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듯 검찰이 그렇듯 법원의 판사들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권자가 자리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또 섣불리 자리 바꾸기가 또 쉽지는 그렇죠. 않아요. 말이 예. 쉽지는 않죠. 예.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우병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 위법사항이 없다 이런 것보다 사법부에도 국정원에도 이병우 같은 이런 어떤 커넥션의 구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이 칼을 벼르고 있을 텐데 그냥 이참에 판사들한테 재판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너간 자료가 있으면 빨리 국정원한테 건너봤죠. 건네봐서 그냥 터트려버리지 뭐.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이건 우리 내부 단속을 좀 해야겠다고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그 30억이요. 네. 안 불고 있다 그랬잖아. 네. 일단 국정원장들의 개인 비리, 두 번째는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들한테까지 건네갔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왜요? 국회의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것도. 아니 같은 놈들이니까 한 편이었으니까. 근데 판사 사법부에 갔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이에요. 사안이지. 영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편 먹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뢰껏 우리도 그랬을 거야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인맥 관계에 얽혀 있고요. 어떤 판사 새끼는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찍다가 걸립니다. 그게 판사예요. 다는 아니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 전담 판사라 했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의 모식이라고. 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네. 홍모?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뭐 행정, 입법 여기에 온갖 것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 그런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무풍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서 지금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0억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냐면 사법부 체계의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거라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승태 같은 느낌적 느낌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끝났어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저는 이런 TF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국세행정개혁 TF라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하는 건데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적폐는 없었느냐 이렇게 돌아보는 거기에 이게 나와요.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고발해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진짜로. 그러면서 이게 이명박이 시절에 광우병 사태, 이게 이제 임기 초부터 터졌잖아요. 광우병 사태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이명박이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시점까지 끊임없이 자기들 소속돼 있는 정당의 어떤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외교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검찰 수사들이 나와요.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2년 동안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연예인 뭐 시국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걸 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빵. 그 대표적인 데가 다음 기획이잖아요. 네. 윤도현 씨 소속돼 있었던 김재동 씨하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면 출연 안 시키기도 하고 안 풀리면 세무조사. 사실은 현대사회 제일 무서워요. 그 탈세 이런 위법성을 문제 삼아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에 착수하는 이런 방식. 너무 비열한 방법이죠. 탈탈 털면은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니나 내나 죄의 종류가 다를 뿐 같아 이렇게 몰아가는 거라서 그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 어쨌건 그 당시 국세청장이 한상률이었죠. 그 당시 지금 저기 플랜다스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안홍구 전 청장 있지 않습니까? 대구지방청장 했던 안홍구 전 청장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세무조사를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광실업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서울에 있는 국세청 본청에서 태광실업까지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으로 교차조사도 많이 하고 직권조사 그리고 정기 세무조사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때는 제보가 있거나 이 기업이 탈세를 하고 있다. 이 기업이 뭐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제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제보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조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정기 세무조사 기간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세무조사를 했다는 거죠. 안홍구 청장이 청장으로 있던 그 관할 지역에 있는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했다는 이상하죠. 전체적인 정황상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유죄라는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이지만서도 이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예. 이게 세무조사 중에 예. 검찰 고발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마차님이 얘기하셨지만 탈탈 털만 뭐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 아니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을 먼지가 묻게 만들어 버린 거죠. 먼지가 나도록 예. 먼지가 날 때까지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상률이 노무현 정부 때 국세청의 요직은 다 거친 사람이에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전군표라고 전 국세청장이 이제 낙마를 내요. 어떤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근데 한상률이 좀 그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세청에 있는 국정원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털면 털릴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각종 정치권의 인물들의 비리들을 모아두고 있었던 그런 스타일. 그래서 결국에는 2주에 한 번씩 이명박한테 직보를 합니다. 국정원장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금의 흐름 같은 거를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를테면 이런 거지. 바빠서 세금 신고 같은 거를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털려면 꾸준히 뭐 10건, 100건을 잘 내왔는데 그중에 한 건이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그거를 털어서 엮으려면 다 엮여지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연말 정산도 있고 직장인들 빼고 나면 자기 소득 신고를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또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단 회계사나 이런 걸 쓰긴 하지만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더라도 까먹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딱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돈의 흐름을 다 하니까. 그럼 바로 그게 리스트가 돼가지고 딜령으로 써먹는 거예요. 국세행정개혁 TF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대한 조사권을 남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것이 시작된 거는 아까 푸나님 얘기한 것처럼 한상률이가 이명박한테 직보를 하는데요. 이게 둘이 독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이 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상률이 이명박을 청와대 가서 독대하고 나와서 시작이 돼요. 이걸 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짜맞춰 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매일 언론 플레이를 했죠.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계속 발표를 해요. 매일. 그랬던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과연 국세청에서도 한상률이 혼자서 했겠느냐? 그건 아니죠. 많이 관련돼 있을 겁니다. 국세청에. 그러던 한상률이요. 2014년 7월 30일에 재보선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 출마하려다가 공천에서 탈락해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국세청장을 해서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에 내몰게 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당시 여당의 후보로 나서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어떤 특정 세력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고 대통령까지 죽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당에서 출마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당에 있는 기득권에 밀려서 그냥 출마는 못했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던 면면을 보면 정말 꼼꼼하기는 정말 꼼꼼한 것 같아요. MB가. 충견들을 활용해 먹는 방법을 하는 거죠. 약점 잡고 인사권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한상률 자체의 캐릭터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귀영화와 출세를 굉장히 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취약점 고리 이런 세무 전문가들은 다 알잖아요. 어디에 가면 이건 신고 안 됐을 거야라는 느낌도 아는 거고. 네. 하다못해 정말 영악하더만요. 뭐 베트남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박연차 씨의 공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계좌번호를 다른 용도로 쓸 것처럼 해서 베트남 쪽에서 알아내가지고 그거 털어보는 방식이에요. 그게 한상률 작품이라 그러는데 사실 다 나오는 거네요.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거라고 느끼는 게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명박이 집권하던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 일지라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던 것이 있었잖아요. 네, 너무 길어서 못 보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 숫자만 봤는데 가지수가 417가지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 한상률 독대 후에 벌어졌던 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했던 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댓글 부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417개의 죄목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세청이 하나의 어떤 사건 자체를 기획해서 만든 국정원 같은 그 짓을 한 거예요. 괴수는 이명박이었죠. 그래서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는 이야기를 얻어내는 거예요. 예. 박연차는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비열하게 써먹는 것이고 그게 마치 뇌물인 것처럼. 그게 지금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도 뭐 640만 달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까지 동원했다는 증거가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세청 내에서 철저한 조사 끝에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고발해버려. 야, 비열한 새끼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수능 큰 지진 나도 2번 연기는 안 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또 지진을 이유 삼아서 2번 연기하는 거 사실상 수험생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곤 조총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에 우리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액상화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아 이거 좀 무섭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받치고 있던 물 가득 담은 모래층이 그냥 삐집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 보도 보니까 포항 그 지진 난 그쪽이 몇 센치씩 움직였대요. 이만큼씩 움직여진 거예요. 위치가.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이만큼씩 그럽니다. 한 10cm? 그러니까 10cm는 안 되고 한 6, 7cm인가 집안이 좀 움직였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산사태 위험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게 액상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게 그냥 섣불리 볼 게 아니고 지진이 나면 보통 집안은 흙과 돌과 해서 안반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진흙층이라든지 물이 많이 함유된 층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 집안층하고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단한 집안이 진흙처럼 변하면서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게 약간씩 주저앉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실제로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에서는 4cm인가 지금 집안이 내려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핵발전소가 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 전반적인 집안이 약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설계할 때 그 내진 설계했다고 하는 6.5 이게 아니어도 그 이상의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단단한 집안에 고정이 됐을 때 내진 설계가 6.5 이상이었다라고 이렇게 6.5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바닥이 불안정하면 그 이하의 지진에서도 충격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진 관측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17세기 정도에 액상화 기록이 남아있긴 한데 현대에 와서 지진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해결책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종의 집안 자체가 물렁물렁해진 거잖아요. 예.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더 큰 여진이나 또 다른 지진이 왔을 때는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그 밑으로 한참 파고 내려가면 안반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 안반에다가 그걸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어떤 심 예. 같은 거를. 예. 근데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짓지 않은 건물들은 지금 위험하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규제를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필로티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부터 이제 쌓아 올라가는 그 공법이 이명박 때 규제를 풀었는데 문제는 1층을 받치는 그 기둥이 1층만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예를 들어서 5층짜리 빌라면 5층까지 기둥을 다 세우면 그게 지진이 나도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둥 자체는 철근으로 안을 메우기 때문에 그 5층까지 기둥이 이어져 있으면 웬만한 지진에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명박이 규제를 풀었던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웬만한 빌라들은 다 그렇게 지었어요. 예. 새로 지은 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필로티 공법으로 만들어진 빌라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섭더라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택 경기 활성화라든지 예. 이런 거를 명목으로 규제를 푼 거죠. 예. 근데 보기에도 되게 위태해 보이는데 지금 이번에 포항에서 문제가 됐던 그 집에 비틀어진 그 기둥 안을 보면은 일단 시멘트도 표준적인 걸 쓰지 않은 거고 철근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보고 나서 이건 아예 쓸 수 없는 건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런 집에서 그러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네. 포항 지금 거기는 집이 막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체육관 같은데 이제 하고 있는데 복구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너무 깝깝하죠. 그러니까 보험 제도를 들여봐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는 보험 혜택이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나라 기업들도 나빠요. 경주 지진 이후에 네. 그런 항목들을 계속 없애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경주 지진 이후에 보험 약관이 대대적으로 변경이 많이 됐었죠. 진짜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게 보험인데 보험사들은 예를 들면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저 사보험 말하는 거예요. 예. 삼성생명 같은 예. 병이 안 나야 돈을 버는 구조야.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볼까봐 없애버리는 거야. 가장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지진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5년짜리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완전히 맛이 가면서 새로 바꿨어요. 저는 V30? 그 LG. 네. 나는 삼성 안 써요 원래 옛날부터. 훌륭하십니다. 네, 아주 훌륭하죠. 네. 근데 이 앱을 알았더라면 성급하게 안 살 걸 그랬어요. 마니와 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니와를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마니와 앱이라고. 이 앱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와보면 스마트폰을 비교해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휴대폰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직딜 서로 간에 대리점, 판매점하고 직딜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스마트폰 어디가 싸다고 가도 사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옵션 걸려있는 거 보면 다 똑같아. 네. 원 차이가 별로 없어.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한참 이게 뭐 뽐뿌라던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저도 좀 해봤거든요. 한번 좀 싸게 사보겠다고. 근데 이게 어차피 이 업자들 사이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증권거래 하듯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주식시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설명을 들을 때마다 그냥 속는다고 생각해야겠구나라고 그러니까 막 마음을 먹죠. 부품 금을 안고 얼마에 내렸대 하고 하면 이 새끼 똑같이 받아. 기분 나쁘고 거기다가 이제 막 가족 결합하고 막 인터넷 결합하고 전화 결합하고 IPTV 결합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결합해가지고 해도 생각해보면 똑같아. 그런 식인데 지금 마니와 앱마켓 가시면 이렇게 마니와 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가보면 직접 딜하는 직딜 뭐 코너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 보면 주기적으로 경품 이벤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게 아이폰이죠. 아이폰 X. 요거 무료 이벤트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오, 아이폰 10.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내놓는 거고. 정말 뭐, 탐나더라고 아이폰 10. 댓글만 달아도 이디야 커피 기프트콘 준답니다. 댓글만 달아도.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 다운로드가 엄청 많아져야지 앱으로서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번쯤 들어가셔가지고 이 앱을 깔고 댓글만 다 하셔도 커피 기프티콘 같은 거 준다고 하고요. 휴대폰 가격 상담할 수 있게 판매점들하고 1대1로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이트 들어가서 하게 되면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바로 직딜도 할 수 있고 1대1 상담이 바로 그냥 핸드폰으로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네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지금 새로운 핸드폰들 많이 나왔죠, 최근에.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V30 그리고 삼성 S8, 갤럭시 S8, 예, 노트 8, 그리고 아이폰 X, 아이폰 8, 아이폰 10. 예, 그게 요즘에 최신 신상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차피 핸드폰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5년 도전했지만 3년 반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고장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알았더라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게 90 몇만 원짜리거든요. 다른 앱놀이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걸 걸면 다른 데가 또 적세가 채워져요. 그게 무슨 조건으로 뭐 결합하고 하는 걸 다 없애고 그냥 하긴 했는데 휴대폰이 싸게 나오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리점이 자기 자신으로 떨어지는 걸 좀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나오니까 지금 남아있는 무슨 공공주택들 있잖아요. 예. 거기를 임시로라도 쓰게끔 하겠다 이런 건데 그래봐야 이재민이 수천 명인데 그런 집들 있어봐야 뭐 100몇 개 이런 식이거든요. 예. 채권에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심각한 건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명박이 페이스북에서 또 이런 걸 썼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포항의 지진이라니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한숨을 이거 지금 어떻게라도 한번 본인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메시지는. 난 실제로 그 진앙지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하고 가깝대요. 아니 살긴 살았냐. 8kg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가 논란이 있었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가는 보통 우리가 태어난 곳을 말하잖아요. 근데 살생자 똑같아요, 한자로는. 날생과 살생이 생가 살았던 곳. 그런 개념으로 실들을 나중에 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사카 출신이고 오사카에서 포항으로 이사 간 거죠,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게 생가로 이렇게 둔갑하는, 보통 우리가 생가 그러면 태어난 곳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자기 어린 시절을 보낸 포항에 지진이라니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서 마치 무슨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관심이나 있느냐. 아니 이 이명박이 사실 이게 11월 17일 오후 3시 1분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랬는데 이미 지진이 나고 좀 지났죠? 지나고 올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저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부분이 무엇보다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국민들 염려가 큽니다. 얘네들은 자기들 논리는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미친 듯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위험지대가 됐어.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아니 이 새끼들이 물타기 하는 게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하루속히 이 재난을 극복하고 정말 재난 극복은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합니다. 조사만 성실히 받아주세요. 정말 0.5G 중력 가속도로 쳐버리고 싶네요, 진짜. 와. 이게 이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에 좀 아주 좋은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김윤호 님이 쓰신 건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음 역은 MB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청송교도소문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그럼 출입문 닫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포항에 안 가고 있죠? 네, 안 가고 있죠. 예. 성정상 지진 난 당일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려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정치인들이 몰려가면 거기 의전하느라 힘들어. 홍준표 가서 봐봐. 일장 연설하잖아. 체육관에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런데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실태 파악을 해서라도 가야 돼. 가면 최대한 소리 없이 가서 실태만 보고 오면 돼요. 대통령이 직접 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의전들이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경호 문제라도. 그래서 지금 정부 각 부처의 김부겸 장관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총리도 있고 김현미 장관도 건설교통부 장관도 있고 다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런 거죠. 방해될까 봐.
방해될까봐 맞죠. 네, 이상하다. 방해돼요. 되긴 돼. 네, 되긴 되죠. 그래서 이게 가끔씩 그런 얘기 있어요. 그 결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군부대 방문을 웬만하면 안 했거든요. 그게 대통령인 내가 가면 병사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나를 빛내기 위해서 가느냐.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도움이 안 된다면 안 가느냐. 이런 정말 본질적인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병사 시절을 보내봤고 의전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 군대 안 갔다 온 이명박이 뭘 알겠어요. 안철수도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가고. 안철수는 그러죠. 군대 갔다 오지 않았어요? 현역으로 갔다 왔잖아. 의무 병인가로 갔다 왔죠. 네. 안철수가 그렇게 싫어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왜 저만 갖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잖아 지금. 팩트를 확실히 해줘야지. 이게 사실 이번 포항 지진에서 행정부처의 각 부처장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재난 현장 복구하는 것은 최우선이 포항시에 있고 최우선권이 그 다음에 뒤에서 경상북도가 조율을 해주고 그리고도 안 되면 행정자치부가 뒤에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나 컨트롤타워는 맨 뒤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서서 막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알고할 사항이 아니다. 이건 포항시가 가장 그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해야 될 문제고 나머지 주무부처들은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라고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대통령이 포항시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또 위험한 지역을 돌아보기도 힘들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실은 박근혜가 세월호 때 갔을 때 잠수 수색하는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가게 되면 수색과 그다음에 점검, 복구하는 모든 작업들이 다 올스톱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가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지? 설마? 언제요? 이야기해 주세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포항의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대요. 국고 지원 기준이 지금 18억에서 42억 원 사이인데 포항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이 90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때도 경준에 관련해서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굉장히 늦어지거나 해서 예산이 포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버리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이거를 빨리 해주는 거죠. 저는 그 박근혜 정부 때하고 다르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 집행하면 그다음 광역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게 부족하면은 중앙정부가 또 보조를 해준다는 이런 너무 상식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세월호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무언의 압박을 줬어요. 매뉴얼에 있는지 봐라. 규정에 있는지 봐라. 규정이 없으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이루어집니까?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피해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 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조건에 안 맞네, 뭐 하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안 해주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엄청난 큰 사고가 나도. 근데 그런 거 있죠. 같은 한 나라에서 천재지변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이런 걸 따지면서 안 해주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제 방어적인 행정이잖아요. 기준에 못 미치니까 못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포항의 그 취재 기자들의 보고 리포트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이게 그냥 지진이라는 게 그냥 건물에 금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 수 없는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 같아도 만약에 우리 집도 필로티 공법이거든요.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금이 갔고 약간 느낌적으로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람들 불안해서 이렇게 요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생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었던 그 터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잖아요. 기본적인 믿음. 이게 내가 그냥 밤에 불 끄고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게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집을 새로 지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불안감, 그 피해는 어떻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포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를 신속히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는 열흘이 소요됐지만 이번엔 특별 재난지역 선포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도 주재한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입니다.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오는 23일 수능시험일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하겠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국 조치에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월 23일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침을 미리 마련해 두겠습니다. 시영 씨가 최근 자신이 세운 회사 SM을 통해 인수한 DMI는 다스 납품업체로 자동차 시트의 뼈대를 만듭니다. 2012년에 설립해 5년 만에 매출 200억 원, 줄곧 흑자를 내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시영 씨의 회사가 매출 600억 원의 시트 레일 생산업체인 다운에 이어 시트 뼈대를 만드는 회사까지 인수한 겁니다. 다스의 핵심 관계자는 DMI 등은 리틀 다스로 불린다며 SM이 시트 제작에 필요한 설비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생긴 자본금 1억 원의 회사가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 과정도 다운과 닮았습니다. DMI는 설립 이후 흑자 경영을 해오다 지난해 갑자기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매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선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아주 싸게 구입해서 시트 제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을 단박에 갖출 수 있는 거라. 다스 지분이 전혀 없는 시영 씨는 지난해 말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로 나섰고 올해는 본사 회계 책임자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시영 씨가 다스의 핵심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는 당내 반발이 크지만 토론을 통해 접점을 모색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도 전현직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는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 중진들도 참석했습니다. 정책연대, 입법연대는 강하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선거연대 가능성 이것은 좀 열어두고 그 다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자체는 그 다음 단계로. 의견 수렴과는 별도로 안 대표 측은 당의 외연을 넓혀가야 하고 연대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문자도 당원들에게 돌렸습니다. 당원의 42.2%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호남 중진 의원들은 안 대표의 통합 추진에 조직적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평화개혁연대라는 모임을 추진 중인데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만 해도 14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대통합 운운하면서 3당 통합의 길로 제2의 YS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가 다른 그러한 당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당원들도 각각 안철수 대표 징계와 박지원 의원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